안녕하세요. 네, 최경환입니다. 공공신학 아카데미에서 공공신학의 이론적 토대라는 세미나를 지금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윌리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찰스 테일러의 책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 책은 모던 소셜 이미지너리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원서 제목이랑 한글 제목이랑 같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영어로 읽었을 때 굉장히 얇은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고 났더니 굉장히 두툼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큰 책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고판처럼 원서는 되게 얇은 형식으로 나왔던 책이고요. 제가 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실 찰스 테일러가 누군지 어느 정도 선의가 있는 분들이 참석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자세한 저자 소개라도 이런 거는 뭐 간략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은 이제 찰스 테일러의 여러 책 중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쓴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한 현대사회, 진정성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는 그 책하고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런 책이 찰스 테일러의 대중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또 읽어보니까 예전에 되게 꼼꼼하게 막 읽었던 기억이 났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새로워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뭐 대가의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을 필요도 있고 또 꼼꼼히 읽을 필요도 있고 또 깊이 뭐라 할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문장도 두 번, 세 번씩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좋은 통찰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 소개된 어떤 계기는 처음에 해겔의 철학과 현대의 위기 뭐 이런 책 정확히 제목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책이 먼저 소개가 됐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정치 철학 개론서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런 뭐 책들도 소개가 되고 웬만한 정치철학 개론서에는 이 논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세미나 때 많이 얘기하지만 1971년도에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 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의론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크리티컬 리스판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와 어, 자유의 한계와 정인가? 맞아. 역시 뭐 제가 뭐 제목이 좀 미숙한데 이제 그게 이제 마이클 샌델 박사학위 논문이고 26살 때인가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로직, 로버트 로직하고 또 샌델, 또뭐 드워킨 그리고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은 월저, 뭐 테일러, 찰스 테일러, 그뭐 엣지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논쟁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과열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국내에도 그래서 찰스 테일러 책이 한 권씩 두 권씩 소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찍이 이제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이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제가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찰스 테일러 책도 한두 권씩 소개가 됐고 정말 번역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해겔의 책도 나오고 자아의 원천들, The Source of Self라는 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적이 Secular Age라는 아주 큰 책인데 그 책도 뭐 번역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접하긴 했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 찰스 테일러가 1980년대에 썼던 철학 논문집 몇 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 빼고는 중요한 책이 이제 번역된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찰스 테일러가 본인이 주장하지만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사실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 가톨릭 신앙과 정치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곳곳에 그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그 가톨릭 신앙과 그 세속화, 모더니티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세속화와 종교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글들을 많이 쓰고 급기야의 세큘레이즈라고 하는 책까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도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또 그런 작업이 자기 정치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고 찰스 테일러는 흔히 뭐랄까 소개할 때 실천적 지식인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참여하는 지식인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학자 그런 그 손꼽히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 참여도 많이 하고 정당 가입도 하고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 굉장한 지성인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쪽이라든가 영미권에서는 찰스 테일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인물 하나에 대한 평가 뭐랄까요? 그 비평서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한 책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제임스 스미스가 찰스 테일러에 대한 어떤 소개서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학자다라는 정도 알 수 있겠고, 또 공공신학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찰스 테일러의 논지를 가지고 공공신학을 전개하는 연구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공공신학이라는 게 세속화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근대성의 테마하고 항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찰스 테일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찰스 테일러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찰스 테일러의 작업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과 연결하는 작업은 시카고 학파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진 윌리엄 슈바이커.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번역됐는데, 그 슈바이커가 이제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세속화 이런 거 같이 이제 기독교 신학을 연결하고 하고 있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임스 스미스의 책에도 찰스 테일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아직 국내에는 이런 부분에 여전히 소개가 잘 덜 돼 있지만, 물론 정치 철학계에서는 이제 찰스 테일러에 대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를 하고 조금만 더 찰스 테일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찰스 테일러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초중반에 영국에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계를 휩쓸었던 건 확실히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 분석 철학이라고 많이 하죠. 그 초기에는 비트겐슈타인 초기 작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논리실증주의라고 하고 언어 분석을 통해서 세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작업을 많이 했다가 1950년대, 60년대 되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진전된 방식의 언어 철학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일상 언어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 후기 작품의 영향을 받았고 오스틴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가 수행 이론이라고 하죠. 스피치 애트 티어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분위기 자체는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그 영국 철학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국에 넘어서 엄청난 큰 어떤 철학계의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대륙의 철학, 혹은 프랑스 철학, 혹은 뭐 해결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완전히 왕따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 스스로도 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찰스 테일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으면서 메르르 뽕띠라고 하는 프랑스의 현상학자를 전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겔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해겔의 그 이론서를 엄청 두꺼운 책을 써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정대성 박사님이 번역하시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해겔의 해설가로도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찰스 테일러 작품들은 그 언어 철학 그리고 심리 철학 그리고 언어 분석 철학을 통해서 세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 전통이라든가 대륙의 전통 특별히 해겔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새롭게 해석을 하는 해석해 소화하고서 소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실제로 정치적 참여를 많이 하면서 정치 철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7, 80년대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 찰스 테일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 근대성에 대한 그 비판 이론을 또 한 번 뒤집는 건데 사실 여러분 근대성 비판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뭐 푸코라든가 뭐 베버라든가 혹은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근대성이 갖고 있는 그 야만성, 폭력성, 그 전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양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까야만 현대 철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많이 이제 유행을 탄 거죠. 그래서 그게 프랑스 철학에도 한 몫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또 한 번 비틀어서 하는 게, 그래서 뭐 누가 있어? 기디슨이라든가 아니면은 울리백이라든가 혹은 뭐 성찰적 근대성 이런 논의들이 이제 사회학자 가운데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찰스 테일러가 가장 큰 공헌을 많이 했는데 뭐 다원적 근대성이라든가 혹은 근대성에 대한 중심적 이해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대성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어떤 우리의 관념들과 혹은 생각들이 왜곡이 되고 완전히 이제 뒤틀리게 되는데 뭐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에 의하면 한데 이제 찰스 테일러는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이 근대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봐야 하고 그 소위 우리가 이제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이 분리돼 가지고 종교성과 어떤 신념은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놔두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사실 영역 그리고 이제 평가의 영역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찰스 테일러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근대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과 개인의 신념이라든가 가치라는 영역들이 그리고 개인의 영역이 공동체라든가 사회와 혹은 근대성과 완전히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자르게 따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근대성 자체가 그동안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나 뭐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만큼 굉장히 뭐 근대성의 프로젝트가 엄청난 거대한 기획 같지만 사실 거기 안에도 엄청난 종교성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찰스 테일러가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종교가 특별히 도덕적인 질서 혹은 세계상 이런 것들을 함께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발견 그리고 이제 교환 관계를 통해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개인의 어떤 지위들 그쵸 이제 원자론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슨 뭔가 공리처럼 여겨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근대성이 획일적인 혹은 단일한 방식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역사를 다시 한번 개보학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거는 또 푸코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푸코의 개보학적 방법론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 비판도 하지만 적용을 해가지고 근대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것은 다양한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더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관념 혹은 거기에 갖고 있는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가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력이 실제 현실을 바꿨고 또 그 실제 변화된 현실이 다시 또 상상력 영향을 주는지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찰스 테일러의 어떤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한 2주 만에 처음에 옛날에 읽었을 때 그냥 후닥닥 읽어가지고 2주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책 읽는 목적이 뭐 이렇게 강도가 하는 제가 이 책을 갖고 그냥 10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 것처럼 혹은 뭐 막 1시간 만에도 강의를 할 수는 있겠는데 저 개인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안에 있는 꼼꼼한 논증들을 저도 따라가고 싶어서 하는 셈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2주 만에 끝내고 논문을 하나 읽으려고 했는데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이 책을 3주 동안 다루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매주 하나씩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매주 하나씩 보내드릴 수도 있고 조금 더 공부 빠르게 해가지고 3주 안에 영상 4개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튼 제가 좀 분발을 해가지고 뭐 저를 위한 공부기도 하고 지금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책을 좀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은 발제하고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주에 할 논문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논문이 다 좋은 논문이겠습니까? 해외 학자가 썼다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1급 논문은 아니에요. 논문을 읽다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이게 굉장한 공을 들인 논문이다 아니다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보내드리려고 하는 논문은 이 찰스 테일러의 근대의 사회적 상상과 공공신학을 연결한 논문이라든가 혹은 신학적으로 다른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하나를 발견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이 책의 내용을 그 저자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냥 자기 생각 뒤에 덧붙인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뭐 논문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주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논문도 읽어보고 또 공공신학과 연결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번 세미나 원래 제가 3주로 예상하고 2주 동안 책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책을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그 영상을 제가 3개를 보내드리고 또 마지막 영상 4번째 영상은 논문을 함께 읽는 영상으로 보내드리겠다.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음. 어, 네, 공공신학의 이론적 토대 2번째 세미나고요. 오늘은 이제 찰스 테일러의 근대적 사회적 상상 1장부터 4장까지를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한 100페이지 되는 분량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베이스예요. 백그라운드. 이 책을 설명하려는 백그라운드.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 그러니까 경제, 공론장,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이 3가지 키워드는 5장부터 나와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찰스 테일러가 근대성과 그 도덕질서, 도덕성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사실 1장부터 4장까지는 자아의 원천들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철학적인 논의를 담아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이제 압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되는 논의를 잘 따라오면 좋겠고 저도 가능하면은 뭐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하면 좋겠고 이 책에 이제 그 서문에 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계보학적 분석이라는 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푸코가 계보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단순한 역사학과 다르다는 거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다룬다고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뭐 경제, 공론장 이 단어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 개념을 다룰 때 통시적으로 그래서 주 1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었고 뭐 중세는 이렇게 변했다가 뭐 근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버마스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통사론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단순 역사예요. 근데 이 계보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권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파헤쳐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약간 상상력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푸코가 했던 게 이제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데 학교를 분석하거든요. 소위 우리가 혹은 감옥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사실 찰스테드도 약간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과 혹은 정치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을 결합시켜가지고 뭐 이게 이런 방식인데 뭐 막 그 베버 같은 방식이기도 하고 푸코 같은 방식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굉장한 그 연관관계를 해석해내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게 이런 방식의 역사 서술은 실제로 역사학자들에게는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그 분석, 사회과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정파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권력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찰스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더니티라는 것이
획일화되거나 단일하거나 혹은 한 방향으로가 있는가 제가 굉장히 멀티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서구의 근대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집단적인 상상력, 그 사람들이 사회를 꿈꾸는 그것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실제, 소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소셜 이미지너리하고 굉장히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상상은 의미를 부여함으로 사회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관념론 아니냐? 관념이 우리의 실제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염려도 찰스테러가 알고 있어서 그 3장에서 다시 소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념이 우리의 실제 행동, 프랙티스를 지배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구닥다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 경제적인 어떤 계급 구조라든가 혹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찰스 테일러는 여전히 그런 점에서는 헤겔리안인데 헤겔의 어떤 약점도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상상력, 뭐 사람들의 의식 혹은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단순하게 볼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서구 근대성의 핵심이란 것은 모럴 오더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나오는 거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질서 개념인 게 여기 질서 오더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나오지만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자연법이라든가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혹은 어떤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모럴 오더가 만들어지고 이 모럴 오더를 통해서 사람들의 실천이 바뀌는 거죠. 품행이 바뀌는 거죠. 이게 다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건 이제 푸코가 많이 얘기를 했죠. 도덕 질서가 가져온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품행 혹은 도덕성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데 여기서 세 가지 제시하는 거죠. 시장 경제가 바뀌고 공론장이 바뀌고 주권을 가진 인민. 이게 이제 근대성이 만들어낸 세 가지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인데 이제 태제는 이거예요. 찰스 테일러는 근대성이 엄청난 그 왜곡과 폭력성과 혹은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혹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도출된 이것은 마치 이제 목욕물을 버리듯이 애기를 버리는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찰스 테일러는 여전히 근대성의 어떤 유산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번에는 다루지 않지만 불안한 현대사회에 보면 이제 니체하고 푸코를 비판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근대주의자 혹은 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어떤 회의주의라든가 혹은 허무주의 혹은 상대주의적인 그 세계상을 비판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하버마스하고 좀 연동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1장 근대 도덕 질서를 이야기할게요. 여기 이제 자연법과 자연권, 그러니까 내추럴 로우와 내추럴 라이트. 그러니까 자연권이라는 건 자연적인 권리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특정한 사회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찰스 테일러는 복수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과학의 발전을 볼 수 있고 실험한다는 것, 그리고 관찰한다는 것, 이론을 세운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대 자연 세계에 대한 관념을 완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의 어떤 인과율, 그러니까 커저티라고 하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이 세계상이 그 물리적 세계상이 바뀌고 그리고 물리적 세계상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운행 법칙을 연동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그 권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이제 커레스판던스 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하고 이런 것들로 특정한 세계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찰스 테일러의 설명이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약한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다른 책 같은데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는 우리가 여전히 낯설다라고 하는 브라이언 월시와 미들턴의 책에 굉장히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 공동이익, 안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적 덕목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자연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였다가 자연을 파악하고 나서는 굉장히 안전한 질서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했던 우리가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전, 도시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으로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 함께 이제 살기 위한 어떤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컨트랙트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 이제 로크나 홉스처럼 사회계약에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거, 파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합의에서 정당화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버마스의 공로적인 구조 변경이 굉장히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원초적 계약 상황을 상정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홉스나 루소 같은 경우 다 인간의 원초적 상황을 상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 실험이에요. 인간은 그 자연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타인과 계약을 맺는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트랙트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서로 조직을 하느냐를 상상한 거고 거기서 이제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권력을 이양하는 합법적인 정치 권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 권위죠. 이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라든가 칙서라든가 명령에 의해서 정치적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권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의 주권을 통치자에게 이양함으로써 이거 합법적으로 이양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의 출발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리가 구속력 있는 의무로 창출해요. 왜냐하면 어, 서로 이제 사회를 조직하는데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 계약서를 쓸 때 상호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뭐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국가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출현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러니까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런 인간을 기대하는 거죠. 근대 사회가. 그래서 이제 정치적 정당성 혁명의 정당성 역시 동의에서 나온다. 혁명을 하더라도 동의, 컨센트가 필요한 거죠. 혁명을 모의작당하는 그 그룹에게도 동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정치적 정당성도 컨센트가 필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법이란 거는 신의 섭리 및 인간과 우주에 구축된 신의 질서를 재정립한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이신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하고 개입하고 뭔가 어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놨고 그 질서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질서를 뭐 국가나 개인과 사회에 내면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재정립하는 게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라고 해서 근데 자연법이라서 신을 배제하거나 신을 죽이지 않아요. 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마크 릴라라고 하는 학자의 사상된 신에 보면 잘 나와요. 근데 정치학자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신학을 가지면서 어떻게 사회계약과 동시에 자연법을 설명한지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되게 근데 사산된 신이라는 제목이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근데 그때의 신은 중세라든가 오늘날 인격 신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여전히 신학은 작동했습니다. 근데 자연법 이름은 정당화의 해석학이다. 그래서 정부의 토대, 창건 계약,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냐, 뭐 이런 거, 소유권의 토대, 이런 것이 다 이제 자연법에 근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근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도덕 질서가 실천적 규정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도덕 질서는 어떤 규범들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오르면서도 실천 가능한 것을 만드는 세계, 뭐 신적 행위, 인간 생활을 규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질서는 무엇이 옳은지 정의하고 네, 옳은 것을 열망하고 그 실현을 의미 있다고 승인하는 것. 그래서 질서 개념, 오더 개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역시 근대는 이 질서,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에서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물리적인,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게 안정성을 주잖아요. 그죠?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자연 법칙을 심어 놓으셨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이 그 자연 법칙을 따를 때, 굉장히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건 스피노자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건데요. 근대가 되면 이게 더 확고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연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질서를 따를 때,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대의 이런 도덕 질서 개념, 그러니까 질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인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도덕 질서는 우주의 위계 서열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근대의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해서 결코 계급 사회가 없어진 거 아니죠? 예, 그쵸? 예, 평등을 열망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계급이 있고 귀족과 농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계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위계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세하고 또 다른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지키는 게 이제 질서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에서의 위계 서열을 이제 표현한 게 도덕 질서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 위계 서열을 조직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중세하고 완전 다른 방식으로 근대의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역시 이게 근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노예제도 폐지되면서 완전 또 새로운 방식의 인권운동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근대가 이런 방식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 질서는 위계 서열이나 특수한 분화 구조에 존재론적 지위를 주지 않는다. 말은 뭐냐면 존재론적 지위, 그러니까 그로티우스라든가 아니면 로크 같은 사람이 처음에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자연 뭐 질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들이 이제 중세하고 달랐던 거는 결국 우주에 그 존재론적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은 중세는 뭐 일자가 있고 일자가 유출해가지고 뭐 세계가 있고 정신이 있고 막 위계가 있잖아요. 존재론적 위계. 근데 이런 존재론적 위계가 근대에는 존재하지 않죠. 인간이면 인간이죠. 인간과 동물이 다를 뿐이지만 뭐 인간 내에서의 서열은 존재론적인 서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계 질서로 할 뿐이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근대적 질서와 다르다는 점이고요. 새로운 규범적 질서의 특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상호 존중과 상호 봉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현행 구조는 이런 목적에 이바지하고 그에 비추어 도구로서 평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과 상호 봉사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기본 질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질서에서는 유형들의 분리가 위계 서열에 따라 배열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가 분화됐을 때 그 분화는 존재론적 위계였다. 근데 근대 사회는 존재론적 위계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고요. 새로운 질서는 개인들, 그들이 상호 봉사에 대해 갚아야 할 빚이 출발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다는 거고요. 유형에 불리는 서로에 대한 빚을 가장 효율적으로 갚을 수 있는 방안이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사회 조직은 내적 형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평가된다. 네, 이것도 뭐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면은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사물이라든가 객체의 형상이 담겨져 있잖아요. 내재적 형상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모든 객체들 혹은 조직들 혹은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 고유의 개념 혹은 뭐 실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세적인 마인드라면 근대가 넘어오면 여기 말하는 사회 조직은 내적인 형상, 그 안에 담겨지는 고유한 존재론적인 형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평가된다. 도구라는 것은 어떤 역할, 쓸모, 유스를 통해서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가 바뀌는 거고요. 조직의 쓸모는 탁월한 덕성. 탁월한 덕성이라는 거는 아레테라고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이 이것 되게 하는 것의 특징은 아레테잖아요. 그것이 원래의 가치. 근데 그 원래의 가치는 타고난 덕성을 가장 잘 발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직의 쓸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자의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 맞지만 아까 이제 근대 국가의 탄생은 자유로운 행위자가 자신의 주권을 상대방과 계약을 맺거나 혹은 합의를 마련한 동의를 얻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냥 도구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조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이 조직 자체가 어떤 형상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뀌는 거고 생명과 재산을 법 아래 무사하게 지켜주는 집단적 안전이 중요하죠.
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버마스가 굉장히 강조한 거죠. 개별 인격체들이 법이라고는 추상적인 어떤 그 개념에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법이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뭐랄까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법 아래 무사하게 지켜주는 집단적 안정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교환이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준다.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대 부르주아 시민들은 옛날 같았으면은 자신이 어, 자신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 경제 공론장이 펼쳐지면서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고 부를 누적시키 축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개인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경제적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건 이제 하버마스 굉장히 잘 분석했는데 경제적 교환 관계에서 비로소 개인의 주권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출현할 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과 계약 관계예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의 출현이고 이 경제적 교환, 교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 교환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 귀족이나 왕들만 내 안전이라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개인 어떤 일정한 조건만 되면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관계가 성립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질서는 신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주 질서를 확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환 관계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잘 짜여진 세계로서 인식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만들어 세상을 그것이 우주도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 기계론적 세계관 혹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비로소 작동하는 거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내에 하지는 못하겠네요. 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크의 경제 질서. 신이 우리에게 이성과 규율의 능력을 주었기에 우리가 자기 보존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보존이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로크나 홉스, 스피노자까지 이르면 코나투스라고 하는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즉, 내 개체를 그러니까 이게 이기주의의 출현인데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동물로서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자론적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이 코나투스 자기 보존의 욕구가 인간됨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는 그 생존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 생존의 욕망이 이 생존의 그 어떤 욕망을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게 이제 사실 정치 철학이거든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로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면하고 이성적이어야만 한다. 이런 인간상. 그리고 인간 의지에 의한 질서의 부과는 신의 계획에 의해 요청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치론 같은 데 보면 이제 권리론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몸의 신체는 누구 거야? 내 거죠. 네. 나의 소유권, 내 권리를 내가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제품,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내 거죠. 그렇죠? 내가 만든 프로덕션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 개념이 생기고 소유권 개념이 생겨요. 신체권, 소유권. 여기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은 인간 행위의 모델이자 조화로운 공존의 열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이제 내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호성 혹은 신뢰 혹은 안전성의 근거가 됩니다. 예. 믿을 건 경제 질서밖에 없는 거죠. 이 무법 사회에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어떻게 없겠어요. 돈과 돈, 물건과 물건, 거래가 유지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장사를 해보면 맞는 거죠. 예. 근대성에 대한 왜곡된 이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찰스 테일러는 이제 근대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약간 교정, 해독제를 줘요. 몇 가지 앞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째 새로운 규범이
공동체 희생을 대가로 개인주의의 부상을 가져왔다.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면에서는 사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개인이 출현했다. 이게 이제 근대주의로 많이 보고 우리가 이제 소위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욕할 때 비판할 때 뭐라고 해요? 국가를 위해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 이게 이제 근대주의, 그러니까 전근대적이고 이제 전체주의적인 방식이고, 개인, 사적인 것을 먼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근대인데, 근데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근대성이 이제 뭔가 공동체주의를 없애버리고 개인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개인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건 맞는데 개인이 출현하면서 동시에 사회성 이런 거 소셜리티라는 게 출현했다. 이 소셜리티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이것도 하버마스 너무 잘 지적했는데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사회성이 생겨요.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져요. 시빌 소사이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3의 섹터예요. 이거는 국가라든가 가족주의라든가 공동체주의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하고 완전 타인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함께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영역이 근대성이 출현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하버마스도 강조하고 찰스테러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사회적인 것이 출현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상호 이익의 사회며 그 구성원들은 평등하다.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위계가 있고 국가도 위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오해는 이런 거죠. 개인주의와 상호이익은 낡은 종교와 형이상을 탈피한 뒤에 남은 잔여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건데 우리가 종교라든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이 이제 소거해버리고 그때 이제 개인주의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다. 왜냐면 사람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유계사회과 결합된 상보성의 양식 속에서 살아왔다. 근데도 마찬가지다. 근대인이 무슨 굉장히 뭐 유아 독존하게 뭐 내 공동체적 지방 혹은 세계관적인 어떤 맥락 다 배제한 채 독단적인 개인으로 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거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에 대한 해독제를 보여주는 게 찰스 테일러의 어떤 기획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걸 다시 재서술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근대성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이 출현하고 그 개인은 탈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이고 탈공동체주의고 뭐 이런 방식, 탈형이상학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좋은 해석 방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도덕 실세에 대한 근대적 특징 세 가지. 인간은 본질상 유계사회적 상보성을 보여주는 더 큰 사회적 총체 속에 편입될 때만 올바른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중요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그 맥락 속에 어떤 위계 구조 속에서 들어갔을 때 더 큰 사회적 총체 속에 편입될 때 내 도덕적 에이전트가 발휘된다는 거죠. 상호봉사는 자유로운 행위자로서의 개인이라는 존재 조건을 확보해 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론은 정치사회가 봉사에만 하는 개인들로부터 출발한다. 개인들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권리의 중심에 자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권리들, 자유, 상호이익은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히 부담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혹은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맥락 속에서 하고 있다. 이게 공동체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예. 사회적 상상이란 뭐냐? 이거는 2장하고 3장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이론적 틀로 설명하는데 사회적 상상은 그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론은 정교한 어떤 그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사회적 상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 상상,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남에게 두리뭉실하게 그려내는 어떤 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의 변화라든가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상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적 상상을 꿈꾸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교한 이론적 분석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래서 뭐
배경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의식적인 사회적 상상력이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이기도 하다. 근데 이 사회적 상상이 굉장히 종교적인 거기도 하고요. 혹은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다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넘어가서 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암묵적인 지도, 집단 행동의 레파토리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도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정교한 지도는 사회 이론이다. 근데 우리가 지도 없이도 되게 익숙한 곳을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사회적 상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통밥이라든가 혹은 많은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내재화된 습관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습관이 내재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하워스도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결의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그럼 이제 사회 이론가들은 그 사회 이론을 통해서 이제 그걸 분석하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막 하는 건데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습관화되고 우리가 막 오랜 그 형성된 어떤 에토스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그 다음의 스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어떤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상상은 되게 종교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뭐 예언서도 그렇고 혹은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이 뭐랄까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유토피아적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 실천을 하잖아요. 꿈도 꾸고. 네. 근데 그 비전이 실제로 그 사회에 종교와 상관없이 또 이 사회의 구성원들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이게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질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집단적인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의미 부여하는 것 그리고 확장된 배경, 도덕 질서가 다 연동돼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건에서 의미 부여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의미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 질서가 연결돼 있고 규범을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드는 감각. 그래서 뭐 도덕 질서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삶과 역사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제 뭐 이론과 사회적 상상이 굉장히 순환한다. 새로운 실천은 그것이 낳은 암묵적 이해와 더불어 이론을 수정하는 근거가 되고요. 수정된 이론 또다시 실천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게 이제 인간이라고 합니다. 관념론에 대한 유형도 이것도 이제 역시 찰스 테일러가 잘못된 관념론에 대한 좀 오해들을 풀어내는 건데 관념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념이라는 관념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과 물질적인 요인은 서로 경쟁하는 인과적 동의로 파악하는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관념이 실천을 만든다라고 하는 지나친 관념론이라든가 인간의 물적 토대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유물론적 세계관 역시 둘 다 잘못된 거고 서로 뭐 어떤 것을 먼저로 둬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유물론의 일관성은 지니지만 보편적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 왜냐면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물리적 물적 토대를 갖고 내 모든 걸 설명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부분은 잘 설명을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편적일 수는 없다. 관념은 언제나 실천들에 둘러싸인 형태로 역사도 나타난다. 그래서 관념, 순수한 관념이라는 것은 없고 역시 이제 얘기했지만 유물론이라든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패턴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뭐 관념을 통해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실천이 바뀐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실천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고요. 관념을 확산시키는 동기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도덕 질서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욕망하란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여기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죠. 이제 세계관을 통해서 실제적 실천, 프랙티스를 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이 왜 잘못된지 막 엄청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예, 찰스 테일러도 이제 좋아하죠. 제임스 스미스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귀족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도덕 질서를 형성했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야만의 시대 때는 우리가 정복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도덕적 성품이라는 것이 크게 주목하지 못했는데 국가가 등장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귀족들이 탄생하면서 귀족들에게 그거에 맞는 품행, 어떤 에토스를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젠틀맨이라고 하는 신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행정관료,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조직하고 이 사회적 질서를 운영하는데 나름의 도덕 질서가 필요한 거고 품행이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인문주의 교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표현, 수사학, 설득, 우정을 얻기, 멋지게 보이기, 조정하기, 호감 주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만인은 길들여지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거고 이것을 조정하고 이것을 길들이고 가공하고 깎아서 만들어서 시빌리티,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거기서 가공하고 개선함으로써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도덕 질서가 됐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다시 말한 질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질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선 다양한 방식의 어떤 패턴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명이라고 하는 거, 이 말 자체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시빌리티, 시민, 도시 뭐 이런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이 문명성의 한 단면은 질서 정연한 통치. 예. 근데 문명 교육을 시켜야 이 통치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국민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도 다 나오는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자기 통제의 발전, 취향, 예의, 세련성 이런 것들이 다 한 통속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은 훈련과 훈육의 결실로 간주되고요. 이것이 문명이고요. 문명하지만 cultivate, 그래서 이제 경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나오는 거고 이게 문화와 자연의 차이입니다. 문화는 자연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훈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맞는 도덕 질서를 만들고 인간을 개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바꾸는 것 동시에 인간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67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명성은 단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면서 당신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싸움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을 문명화시키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뭐 예의범죄에 대한 이해는 문명성에 대한 당대 이해와 결합한다라고 하고요. 귀족층 길들이기, 근대국가 통치하에서 사회가 내적 평온을 얻는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문명성의 주된 기호는 평온, 화합, 합의, 연대감, 우애, 예의범절, 친절, 공손, 인류애. 자,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위 예의 있게, 교양 있게 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에 대한 것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죠. 예, 사실 이게 사회적인 것, 더 소셜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상호 호혜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시빌리티가 발전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시민성이라는 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의 범죄, 품행하고 연결됩니다. 이런 겁니다. 훈육의 새로운 형식을 일으킨 동력.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완벽한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종교개혁은 또 막강한 군사력과 생산적인 경제를 성취하려는 국가의 야망. 이게 결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부는 종교를 훈육의 원천으로 이용하고 교회를 편리한 도구로 간주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시민성을 배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레미 월든 정치와 비전을 보면은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혹은 교회에서 민주주의 학습 훈련장으로서 교회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그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우회주의로 가고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종교를 이용한 거죠. 동시에 종교에서 말하는 그 에토스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 이 상호성 연결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또 질서 정연한 사회생활의 개종의 필수 표현으로 간주됐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성하고 근대적인 어떤 시민성이 굉장히 맞물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짧지만 이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설명한 게
막스 베버이기도 하고요. 마이클 월저, 리볼루션 오브 세인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월저의 박사학위 논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청교도인들이 어떤 품행을 갖고 있는 것과 어떻게 그 정치적 혁명하고 연결되냐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과거의 수도사들 혹은 뭐 거름뱅이들 혹은 뭐 게으른 신사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수도사들은 그냥 나태하고 무질서했대요. 근데 여기 이제 청교도인들이 모범적인 인간상으로 품고 있는 성인 세인트는 뭐냐면 정직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최고의 인간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은 평생의 소명으로서 그가 헌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자기 어떤 세속적인 어떤 직업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면하고 규율이 바르고 자기 통제,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철저하고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믿을만해요. 규칙적으로 행동하니까. 예. 근면성실한 인간상이에요.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사회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반 세속사회에서도 청교도인이 말하는 그 근면한 인간상, 성인상을 굉장히 모범적인 시민상으로 둘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안전하고 질서가 잡힌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게 월저가 얘기했던 69조에 보면 칼뱅주의적 종교개혁은 진정한 기독교적 순종에 이르는 길을 정의하는 한편 그 시대의 심각한 심지어는 경악스러운 사회 위기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영적 갱신과 시민적 질서의 복원이 함께 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국가의 등장은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권력을 이제 공고히 하고 이것을 이제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에게 경제적, 교육적, 정신적, 물적 복지를 법령들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것이 이제 절대주의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혹은 시스템화된 관료적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근대 국가의 목표죠. 여기서 이제 경찰이 이제 푸코가 말했던 경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제, 경제, 정책적 활동의 동의는 역시 종교개혁의 여파로 조성된 상황에서 등장했고 사회는 자기 훈육을 유도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그 자체도 훈육이다. 사회는 시민들을 훈육하고 동시에 이 사회 자체를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조직의 다양한 그 조직들을 훈육의 방식, 그러니까 그 규격화된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제 개도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성의 이상을 점점 더 폭넓은 인구층에 확산시켜가지고 이 국민들 모두 처음엔 이제 귀족들이라든가 혹은 그 관료들을 굉장히 교양 있는 예의 바른 이제 귀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더 확산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야 통제가 잘 되고 통치가 잘 되는 거죠. 경찰 국가 되는 거죠. 훈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계획은 사회 질서를 확장시키려는 계획이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트의 사회의식을 근대의 사회적 상상으로 만들고 이를 확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인, 은행과 일반적인 자산가격까지 확장되는 이게 근대의 어떤 공로도에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예. 예절 사회로의 진입은 개인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더 고차원적인 존재 양식으로 진입을 만들었죠. 그래서 박애, 미덕이 나오고 감성의 윤리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부드러운 상업, 표현이 되게 재밌죠. 상업이 되게 냉철하고 이제 정글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호전적인 가치와 군사적 생활 양식을 전락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호혜성,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교역, 무역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또 그래야만 거래가 되는 거고. 예. 예, 마지막 4장.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거대한 이탈이라는 제목인데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서구 근대사의 특징이라는 건 탈주술화, disenchantment라고 하는 것인데 막스 베버가 직업스 학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chantment, chant라는 것은 뭐예요? 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enchantment는 주술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disenchantment라는 것은 주술을 벗겨내는 거죠. 탈주술화 시키는 거죠. 주술화라는 거는 막스 베버가 얘기할 때 그 중세에는 천사들과 악마들이 함께 이 지구에 인간들과 함께 살았던 게 모든 게 주술화돼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빼먹고 월요일날 닥치면은 하나님이 노하신 거잖아요. 제가 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를 이런 주술된 방식으로 혹은 신적인 종교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근대에서는 이게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그죠? 날아가는 거죠. 천사들이 이제 이 지구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천둥이 치면은 내가 하나님 노하신 게 아니라 그 저기 뭐 구름이 이제 전자기가 뭐 충돌하는 거고, 그죠? 내가 자빠지는 거는 내가 어젯밤 늦게 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주의력이 부족해서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서구 근대성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마법적인 힘과 영혼 세계 쇠락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근대성에서 탈주술화가 이제 근대화의 시작이고 이것이 모든 자연과학의 출발이라고 보는데, 이 정치나 인간 사회에서 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대성 태자였지만, 칼 슈미트라든가 혹은 찰스 텔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인과율이 발전하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근대성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이 근대성의 세계도 여전히 그 종교적인 잔재가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게 칼 슈미트의 첫 번째 전제고, 근데 찰스 테일러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탈주술학, 개혁, 개인 종교가 다 같이 간다. 이게 이제 먼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근대성에 다른 게 여러 개 있지만 개인에게 전례 없는 우선성을 부여한다. 이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근대성의 그 의미인데, 이 종교 설명하면서 뭐냐면 초기 종교라는 것은 원시 종교 이야기하는데, 이 원시 종교는 우리가 처음 생각하듯이 사회가 개인을 포섭하기 때문에 사회의 결정이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라는 거죠. 행위자를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포섭이 중요하죠. 개인의 자아의식은 특정한 모태 바깥에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태,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가. 그래서 사회적 포섭은 사회적 실제와 연결돼 있고 우리가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상상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맥락을 벗어난 상상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란 것이. 그래서 전체 사회의 행위가 우리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것. 우리 공동체, 우리 가문에 욕먹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먼저, 그러니까 사회적 상상력과 사회적 그 행위가 나의 결정이 먼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내가 구조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 상식이 저의 자아의식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 종교와 차축 종교라는 거는 칼 야스퍼스가 이제 뭐 불교, 기독교, 뭐 유교 공동체를 설명할 때 하는 건데, 고등 종교라고 설명하죠. 고등 종교 넘어갈 때 뭐가 달라지냐? 초기 종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기복 종교였는데 고등 종교 넘어가면요, 이게 어떤 특정한 선에 대한 개념이 발견이 돼요. 결국은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에 대한 개념, 소위 자기희생, 혹은 타인에 대한 연민, 타인을 먼저 생각함. 이 방식으로 종교가 뭐랄까 진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사유하는 게 넘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승화되는 건데요. 스토아주의를 수용한 기독교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서에는 가족, 친족, 그리고 사회와의 연대를 버리거나 상대화시키고서 신의 왕국으로 오라는 호소가 가득하다. 이거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와 네 가족을 버리고 혹은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이런 나오면서 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버지 뜻을 하는 다 내 형제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완전 타인하고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속이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개신교회의 운영 방식에서 그 진지한 예를 보게 된다. 거기서 인간은 단순히 모태신앙으로 왕국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명에 답함으로써 함께해야만 했던 것이다. 자, 이게 그러니까 가족주의적인 그 정근대적인 방식에서 개인으로서 설립이 되고 그 개인이 소명에 따라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방식. 이게 왜 스토아주의가 맞냐면, 스토아주의가 여러분이 굉장히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스토아주의가 이제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특히 근대적 인간은 이게 끼친 영향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칼뱅의 기독교왕요 보시면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스토아 철학을 영향을 받는 그건 왜냐면 자연주의와 결정론이에요. 중요한 거는 칼뱅이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이제 스토아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근대 제가 다시 연결해 볼게요. 근대의 자연법 그리고 도덕 질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에 대한 강조 이게 다 사실은 스토아주의에서 처음에 그 발화가 있었던 거예요. 스토아주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2세기 3세기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 폴리스가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우리 소위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걸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 당시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스에서는 3, 400명 되는 그 소규모 공동체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가족주의적인 맥락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됐는데 코스모폴리탄이 되면은 이 로마 제국은요 완전히 그 개인이 그 완전 그 뭐랄까 우주적인 개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개인으로 고립이 돼요. 그러면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연동한다. 그러니까 대우주, 소우주. 그리고 우주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다. 운명이.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네, 마치 여기 굉장히 기독교적인 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거스르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결정된 거예요. 세상에 결정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잘 맞춰가는 것이 인간이 할 도리다. 자유주의 없어요. 결정론적인 생각이 강해요. 자, 이런 스토아주의가 근대적 인간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주의를 벌려서 철저한 개인의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주의 질서에 맞게 내가 맞추어가는 거죠. 그 내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 근대성과 스토아주의가 맞물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인간관, 개인주의와 우주의 질서,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소명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근대 국가가 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인 세계 속에서 개인을 만들면서 사회를 개조하려던 기독교는 새로운 도덕적 상상을 가져왔죠. 그래서 사회적 상상은 근대 개인주의 방향으로 이끌죠. 그래서 이 세계상이 있는데 개인도 발견하고 개인이 이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도덕 질서를 만들어가고 순응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공동체주의자로서 찰스 테일러의 핵심 테자 나오는데요. 101쪽에 보면은 근대인들이 잘못된 신화에 빠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하는 신화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소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된 이념이라든가 의식을 제거하고 소거해서 의심할 수 없는 그 자아를 확립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중립적인 나는 되게 중립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난 판단할 수 있어. 이거는 악마의 소리야. 이거는 관념의 소리야. 이거는 전통의 목소리야. 다 빼고 나고 의심하는 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자아가 먼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내가 추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게 토대주의잖아요. 토대주의는 가장 강력한 토대, 코기토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정말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게 비판. 그래서 낡은 지평들이 침식되고 다 소진되면 그자 개인으로서 자신이 드러난다는 인식,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정체성 어떻게 만들어지냐. 102쪽 읽어볼게요.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등등이며 이 부족의 구성원으로서였다. 우리가 자신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정체성 전환의 경우가 항상 그러하듯이 이는 단지 우리 자신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상의 혁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도덕색의 심오한 변화를 가졌다. 우리 개인의 인간의 어떤 정체성은 반드시 어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개인이 어떤 유아론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마이클 샌델의 용어는 무영고적 자아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포섭되어 있죠. 특정한 언어 속에 이끌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대화 안에서 정체성을 배우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 자아 혹은 대화적 자아, 반성적 자아, 우리가 reflective identity라고 하는데 반성적이란 거는 내가 내 정체성을 알 때 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자아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근대성의 신화가 무너지고 반성적 자아가 나오기까지의 오랜 그 근대성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방식으로 놓인다는 것.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파악할 때 거기서 내 자아성이 나온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대이탈이라는 거는 이제 근대성에서 이런 방식으로 데카르트적인 방식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거. 우주로부터 나를 이탈시키고 공동체로부터 나를 이탈시키고 사회로부터 나를 이탈시키는 것. 이럴 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세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세계상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사슬로 내가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세계상으로부터 이탈될 때, 탈각될 때, 우주로부터 탈각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탈각될 때 결국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탈각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찰스 테일러의 진단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4장의 내용이에요. 복잡하게 하겠는데 뭐 이 4장은 조금 이제 독립된 내용 같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찰스 테일러는 근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자. 그리고 복합적으로 보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소위 전통적인 근대적인 이미지, 공과 사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또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고 개인의 탄생이라는 것, 근대적 자아의 탄생이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뭐 단순하진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종교적인 것과 그 근대성도 맞물려 간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4장까지 했는데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네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5장부터 네,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라든가 함께 더 책을 읽으면서 나눌 내용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도 좋고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해서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죄송하고요. 또 제가 다시 연락드리면서 강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